패스트팔로우 정책으로 이 자리까지 온 한국, 독일과 일본처럼 떨어지는 과정도 패스트팔로우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사들이 예전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지금은 독일을 중심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이 유럽의 우등생이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아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가 국가 재정 위기를 겪을 때 독일에서 그리스한테 그 많은 섬 좀 팔아라 라고 했던 거. 최근 그리스 고위 공직자가 X를 날렸죠. 섬 팔아라.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1차원 함수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다변수고요. 비선형이고요. 한마디로 예측 불가능하고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심지어 그 영향을 주는 요소들조차도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변해가기도 해요. GDP도 이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요소들 중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요소, 지금도 그런 것 같은 요소는 미국과 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의 관계인 것 같아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과 일본은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처럼 엄청난 배상금을 물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반대였죠. 미국이 마샬 플랜이란 이름으로 유럽, 특히 독일에 어마무시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상한 방어선을 그으면서 남한을 빼놓은 거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결국 한국전쟁이 터지고 일본은 군수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그리고 미국의 지원이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한국도 다르진 않았죠.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미국의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원조를 해줬죠. 물론 많은 원조를 받았다고 해서 그 나라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독일과 일본의 성실성 그리고 한국 민족의 성실성은 유사점이 분명히 있어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독일과 일본은 전범 국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피해 국가죠. 독일과 일본은 1930년대부터 이미 그 이전부터라고도 할 수 있죠. 기계공업의 강자였어요. 한국은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한국 사람들 정말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런 한국이 독일과 일본과 똑같은 모습을 가져간다? 여기에는 민족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독일과 일본이 2차 대전을 이끌고 왔던 모습을 생각해보면 한국인과는 굉장히 달라요. 한때는 반도국가란 이유로 이탈리아랑 비교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물론 비슷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미래의 행보도 똑같지는 않겠죠. 일본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이 일본을 살짝 봐압죠. 그 배경은 GDP가 미국 턱 밑까지 간 거예요. 세계 2위 국가가 된 거죠. 근데 인구수로 보면 1인당 GDP 계산을 하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일본이 미국보다는 인구가 적으니까요. 일본의 전성기 그리고 엔고가 유지되던 시절 세계 10대 기업을 뽑아보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2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본 기업입니다. 이 정도로 일본이 미국 턱 밑까지 갔어요.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록펠러 센터도 집어삼켰고요. 그리고 저 시기가 되면 미소 냉전이 좀 가라앉던 시기입니다. 최근에 독일이 어려워진 상황에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던 에너지 이런 부분이 끊기면서 라고들 해요. 결국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독일 경제를 흔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독일은 러시아랑 가까웠어요. 메르켈 총리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푸틴과 사이가 좋았고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원활하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EU가 만들어지면서 마르크화 대신 유로화를 쓰는 것이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출 경쟁력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거죠. 덕분에 독일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러우 전쟁이 터지고 나서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독일은 결국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을 했죠.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나요? 1970년 초반 핑퐁 외교가 있었습니다. 역시 소련이 있었어요. 당시 중국은 미국이 견제할 대상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는 많았지만 경제력이 너무 낙후했기 때문에 미국의 목적은 소련의 남하를 막는 거였고, 핑퐁 외교 이후 중국은 개방 노선을 걷게 됩니다. 이때 개방을 한다는 것은 뭘 사겠다는 게 아니죠. 팔겠다는 겁니다. 그걸 사준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은 세계의 수많은 자원과 제품을 사면서 달러 패권을 높여간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최근 중국이 과거 일본처럼 미국 턱 밑까지 쫓아가자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게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일본을 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을 리가 없습니다. 일본은 한참 경제가 좋을 때 올바른 선택 하나 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 세계로, 특히 동남아시아로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덕분에 엔캐리 자금이라는 것이 발생하면서 아무리 엔화를 찍어내도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특별한 화폐가 되죠. 물론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꿀 같은 날들을 20-30년을 보낸 건 사실입니다. 이걸 본 중국은 위안화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브릭스도 그 일환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결국 외교라는 것은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개인 간의 관계에, 심지어 상도덕에도 의리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장사를 잘하는 나라가 있고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한다는 뜻은 장사를 제법 잘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의리를 생각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실리를 생각해야 되는지를 착각을 일으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조선 역사에서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병자호란이 왜 일어났을까요? 제조지은이요? 왜 명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 싸우는데 도와줬을까요? 착해서? 순망치안이었죠. 프랑스가 미국 독립전쟁은 왜 도와줬죠? 프랑스는 영국이 싫었던 겁니다. 다른 요인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큰 요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 살아갈 길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겠죠. 미국은 독립 이후에 두 파로 나눠져서 싸웠어요. 농업 중심으로 가야 국가가 성장할 수 있다는 토마스 제퍼슨과 산업화에 집중해야지만 된다라는 해밀턴, 파로 나뉘어졌던 것 뿐이에요. 이 두 분은 돌아가실 때도 누가 먼저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정도로 라이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립선언은 같이 서명한 인물들이기도 해요. 해밀턴이 주장했던 산업화가 좀 더 탄력을 받게 돼요. 특히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산업 중심의 북부가 농업 중심의 남부를 이기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이행합니다. 여기에 1, 2차 대전이 터지죠. 그러면서 유럽에 있던 산업 기반이 미국으로 집중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미국은 한 발 더 나가죠. 지원해주고 싶은 국가를 물건을 사주는 형태로 지원을 하죠. 그러면서 달러 패권이 강해진 거예요. 이 이후에는 무엇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조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금융, 자국화폐의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의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코로나 시절 10위권 안에도 들어갔었어요. 제조업의 덕분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일본과 독일이 아니야. 우리한테 신경 꺼.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졌고요. 제조업으로 치고 올라오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레거시만 생각하고 있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금융 강국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세안, 동남아시아가 주요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원화로 결제하는 분량을 늘려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다행히 세계 무역에서 원화 거래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미국이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입을 통해서 가능했어요. 그건 2차 대전 때 돈을 무지하게 벌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투자를 통해서 패권을 장악해 갔죠. 한국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최근
서학개미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저는 박수를 보내는 바예요. 제 여행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하다 보니 더 눈에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관광업이에요. 세계의 서비스업 성장률 그리고 서비스업 경쟁력, 여행객을 얼마나 모으느냐, 문명이란 게임에서도 문화 승리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돼요. 게임 기획자들이 현명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관광산업 GDP 대비 기여율이 꼴찌라는 거예요. 이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다행히 관광 경쟁력으로 넘어가면 그나마 조금 나아요. 관광 경쟁력 순위에서 보시면 일본이 굉장히 높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입니다. 일본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엔화 가치 하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 경쟁력 순위가 공교롭게도 세계 국가의 경쟁력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갭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이 GDP 면에서는 2위이지만 관광 경쟁력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국가에 대한 브랜드 파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이 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나라 화폐를 받을 수 있을까? 결국은 그 나라를 믿을 수 있을까?와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 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달러 인덱스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관광 경쟁력을 높이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한국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첨성대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핑크도 있고요. 그리고 3스타 미슐랭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는 한국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문화유산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한 겁니다. 아니, 실제로도 굉장해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부터 볼 가능성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해요. 다행히도 K-팝 그리고 넷플릭스가 도와주는 K-드라마 등등이 국가의 신인도를 높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K-푸드도 최근에 그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는 목적이 뭘까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의 많은 경우가 드라마나 아니면 K-팝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먹거리는 소비와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먹으러 가는 경우도 있죠. 저도 시칠리아 가서 그걸 느꼈거든요. 경쟁력에 또 하나 필요한 게 바로 돈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더 좋아해요. 경쟁력에는 일본이 현재 앞섰을지 모르나 관광 수입은 압도적으로 미국이 1위입니다. 관광객이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광 수입이 결과적인 수치니까요. 어떤 분야 투자에 집중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한국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K-팝, K-드라마, 콘텐츠 이런 쪽으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원화 가치도 상승하고 그렇게 돼야 미래가 있다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K-팝 관련된 산업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